통장 비밀번호 부는 순간까지 그 안에서 못 나올 줄 알아. 철문 밖에서 남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패창골을 뒤흔들었습니다. 민호야, 안 불면 다리 하나 부러뜨려. 어미가 다 책임진다. 어둠 속에 결박당한 저는 치마 안쪽에 숨겨둔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하나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살려줘.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 32살입니다.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어긋나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장학금 받아 학교를 다녔고 첫 월급을 받은 날부터 1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적어왔습니다. 남들이 저를 두고 지독하다고 흉을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킨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으니까요.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던 저에게 지인이 자꾸만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쯤 억지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던 남자가 지금의 남편 박민호였습니다. 아이고, 이지원 씨 맞으시죠? 제가 첫 만남부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땀나는 것 좀 보세요. 박민호가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티가 나는 얼굴에 셔츠 단추 하나가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아휴, 주선자 형님한테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원 씨가 회사에서 제일 똑 부러지고 무서운 팀장님이라면서요? 네. 무섭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제 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에이, 저는 그런 여자가 진짜 좋습니다. 맺고 끊는 거 확실하고 셈 정확하고 아주 야무진 스타일이요. 저 지원 씨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야무지다고 말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박민호는 매일같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야근하는 날엔 김밥 한 줄을 사서 손에 늘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가 유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박민호가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민호의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응, 앉아. 치맛자락 구겨진다. 앉으라는 말 한마디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민호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앉으며 팔을 주물렀습니다. 엄마, 우리 지원이 진짜 예쁘지? 내가 말했잖아. 회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해. 아휴, 시끄러워. 야, 아가씨. 네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라고? 네, 청진물산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진물산? 거긴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온다니? 그래, 연봉은 얼마나 받아? 한 달에 통장에 얼마 찍혀? 숟가락을 들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잠깐 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박민호는 못 들은 척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다짜고짜 월급부터 물어보시는 건 좀. 아니, 이 아가씨가 뭘 모르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며? 그럼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까고 시작해야지. 박민호의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툭 밀며 말했습니다. 넌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니? 친정 부모님은 뭐해서 먹고 살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고? 질문이 총알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꽉 쥔 채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지요. 천천히는 무슨,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 민호가 네 집 귀한 아들인데 뼈 빠지게 가르쳐서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어디서 빈털터리가 굴러들어오면 내가 피눈물이 나았나? 어미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박민호가 그제야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지원이 얼굴 빨개졌잖아. 아휴, 지원 씨 미안해. 우리 엄마가 겉과 속이 똑같아서 솔직하셔서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민호의 눈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바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눈이 멀어 눈앞에 붉은 신호등을 초록으로 보고 말았죠. 시간은 3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밤으로 돌아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폐창고 바닥에 저는 손목이 묶인 채로 앉아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가 얇은 블라우스를 뚫고 들어옵니다. 전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철문 밖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야, 이지원, 너 이 독한 년, 네가 내 돈줄 쥐고 흔들 수 있을 줄 알았어? 통장 비밀번호 싹 다 불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박민호가 철문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쇳소리가 창고 안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그동안 내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오늘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당장 그 주둥이 열고 비밀번호 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창고 구석에 쌓인 낡은 자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묶인 두 손을 천천히 움직여 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얇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지 않도록 몸을 웅크렸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아, 지금 위치 확인했어. 경찰들 데리고 10분 안에 무조건 도착할 테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선배, 쉰 목소리 낮춰요. 놈들이 눈치채면 안 돼요. 저는 속삭이듯 답하고 통화를 그대로 열어두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옆에 놓인 나무 상자 뒤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 밖에서 다시 박민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아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빨리 대답 안 해? 당장 비밀번호 불라고. 박민호.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나 해? 사람 납치해서 창고에 가두는 거, 이거 범죄야. 시끄러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진작에 순순히 내 통장이랑 도장 내놨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보여줬겠어? 네가 잘난 척하고 돈줄 쥐고 흔드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이거 어머님이 시킨 짓이야? 그 나이 먹고 치맛바람에 숨어서 며느리 돈이나 뺏으려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독사 같은 년.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민호야, 너 뭐하고 섰어? 그년 입 안 열면 당장 쇠파이프 들고 다리 몽둥이부터 하나 부러뜨려. 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걱정 마, 어미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주 작사를 내버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한 식당에서 저를 훑어보던 그 눈빛이 눈꺼풀 안쪽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다는 후회가 이제 와서 뼛속까지 저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입술 끝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봐, 박민호. 지금 네가 한 협박, 어머님이 한 막말 전부 다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으니까. 철문 밖의 발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의 지퍼도 채 다 열지 못한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삑삑 소리를 내며 저 혼자 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아들 집에 어미가 오는데 이유가 있나? 시어머니가 커다란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뒹굴며 굴러나왔습니다. 신혼 반찬이라고 좀 해왔어. 냉장고 좀 열어봐.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 앉으세요. 됐고. 어디 며느리 살림 좀 보자.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붙박이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옷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옷장이에요. 며느리 옷장이 시어미 옷장이지. 뭘 이렇게 비싼 걸 걸어놨어. 살림하는 여자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거실로 나가세요. 어허, 말대꾸는. 시어머니가 옷 한 벌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안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야, 어머님이 지금. 엄마 왔어. 오셨어. 박민호가 저를 지나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팔에 매달리며 어리광 부리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커피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어미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 집 살림, 이제 어미한테 맡겨라. 네.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 멎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월급 통장 말이야. 카드도. 인터넷 뱅킹 그 뭐냐. 그것도 어미한테 넘겨. 어머님,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자가 돈 쥐고 있으면 집안 다 말아먹어.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어.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밀어놓고 상 위에 팔꿈치를 얹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벌어오는 돈 내가 관리해줬으니까 오늘의 민호가 있는 거야. 이제 며느리 돈도 어미가 봐줘야지. 어머님,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박민호가 젓가락을 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지원,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호야, 나 말버릇 이상한 거 없었어. 그리고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에 왜 엄마가 나오냐고? 엄마가 남이야. 내 통장이 왜 어머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먼저 얘기해. 박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됐다. 진짜 결혼하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처녀 때는 안 그러더니. 엄마, 나도
2년 성질 알잖아.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 어미가 지금은 참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민호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식탁 위에 반쯤 식은 국그릇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손끝에 떨림을 눌러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산 자료를 검토하다 사무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로비의 어머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박민호 씨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수화기를 놓는 소리조차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이지원 어디 있어? 이지원 나오라 그래. 경비원 2명이 시어머니를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참으며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왔냐고. 어미가 아들 집에 못 오는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 회사도 못 오나? 어머님, 저 지금 근무 중이에요. 근무고 나발이고. 너 오늘 안 넘기면 어미가 여기서 들어누울 거야. 시어머니가 로비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뻗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뭐라 그래. 며느리가 시어미 돈 안 준다고 소문 좀 나야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경비원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방침상 외부인은 오래 계실 수가 없어서요. 어머님, 일단 나가시죠. 뭐라고? 너 지금 이 어미를 쫓아내는 거야. 경비원 2명이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저를 삿대질했습니다. 이지원, 너 오늘 밤 집에 들어와 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로비 유리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겨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저를 힐끔거리다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3번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것인지 처음으로 되짚어보고 싶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스탠드 옆에 놓여있던 도자기 화병이 제 발치로 날아와 박살났습니다. 이지원, 너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박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오늘 어머님이 회사까지 오셨어. 그러니까 왜 오시게 만들었냐고. 박민호가 식탁 위에 유리컵을 집어 벽으로 던졌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3년 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는 동안 박민호는 안방 문을 잠그고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현관 우편함에 신문 넣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신문 사이에 낀 봉투 2통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겉면에 붉은 글씨로 큼직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안의 종이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낯선 대출 회사의 이름과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 안내라는 붉은 도장이 종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짜리 카드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식탁에 펼쳐놓고 오래도록 쳐다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대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이면서도 딱딱했습니다. 본인 확인되시고요. 지난달에 배우자분께서 위임장 들고 직접 오셔서 신청하신 건입니다. 위임장이요. 네.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다 첨부되어 있고요. 서명도 본인 필체 확인됐다고 처리됐어요. 수화기를 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끊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호가 팬티 바람으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박민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민호, 일어나. 왜? 이거 뭐야? 박민호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탁 위의 종이를 보고는 잠기가 확 달아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지원, 이거 어디서 났어? 우편함에. 박민호, 이거 네가 한 거지? 아니, 그게 잠깐만. 박민호가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 아래로 발을 내렸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회사 일 때문에 잠깐 급하게 필요해서. 내 이름으로. 내 도장 어디서 났어? 안방 서랍에. 박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민호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박민호는 화장실에 있었고 저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 밖에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사내였습니다. 누구세요? 박민호 씨 집 맞죠? 잠깐 문 좀 엽시다. 어떻게 오셨어요? 돈 좀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박민호가 인터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원, 문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박민호, 저 사람들 누구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박민호가 저를 뒤로 밀치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지금 안 됩니다. 며칠만 더 주세요. 문 밖의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박민호, 이번 달까지 이자만 2천이야.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로. 며칠만. 내 어머니가 며느리 통장 준다고 했다며. 그거 언제 되냐고. 수화기 옆에 서 있던 제 다리가 저릿하게 풀렸습니다. 현관벽에 손을 짚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남자들은 10분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박민호는 수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민호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호, 얼마야? 지원아, 얼마냐고. 다. 박민호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지원, 나 죽어. 진짜 죽어. 네가 안 갚아주면 나 저 사람들 손에 죽는다고. 얼마냐고 물었어. 3억? 도박장 빚이 3억. 도박? 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결혼하면 끊으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어머님은 아셔. 엄마가 갚아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 돈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 통장이 필요했던 거구나.
박민호가 대답 대신 제 발등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저는 박민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카페에서 셔츠 단추가 어긋나 있던 그 모습이 이 정수리와 겹쳐졌습니다. 그 어긋난 단추가 사실은 이 남자의 인생 전체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민호, 응. 지원아, 응. 손 치워. 지원아, 손 치우라고 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민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캐리어에 옷 몇 벌을 대충 집어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오자 박민호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가. 이지원, 너 지금 나가면 진짜 후회한다.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얘기해. 마음대로 해. 인연이 진짜. 박민호가 제 팔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층수 표시등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머릿속에서도 계산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노에 잠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원인을 찾아 맞추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이 결혼의 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부를 뒤집어 엎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친정 부모님 집 앞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주 길게,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신문만 넘길 뿐 제 얼굴을 오래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반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며칠만 방 좀 쓸게. 그래, 편할 대로 해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행주로 상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은행 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열려있는 계좌, 카드, 보험, 청약,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까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휴대전화가 23통 울렸습니다. 박민호가 20통, 시어머니가 3통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고 전원을 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시내의 한 로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크고 유리문이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상담실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큰 키의 남자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원 아니냐? 선배. 강태경이 저를 알아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학 시절 학과 도서관에서 밤새 시험 공부를 같이 하던 선배였습니다. 졸업 후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상담 왔어. 그냥 좀. 강태경이 제 얼굴을 잠깐 살피더니 상담실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내 방으로 가자. 여기서 얘기해도 되니까. 강태경의 방은 창이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준비해 온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강태경이 커피 2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지원,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선배, 이혼하고 싶어. 강태경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말해봐. 처음부터. 저는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대출 안내장, 카드 연체 통지서,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간 정리한 종이 목록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강태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마쳤을 때 강태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등으로 이마를 짚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왜 이 정도까지 참았어? 몰랐어. 이 정도인 줄은. 그 새끼 사람 아니다. 강태경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떨렸습니다. 선배, 나 이혼만 하고 끝낼 생각 없어. 무슨 뜻이야?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강태경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한 장씩 다시 꼼꼼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응, 내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감정 앞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너는 배우다.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시켜만 봐.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친정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하는 척, 저녁에는 강태경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민호에게는 며칠 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에 들어갈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서늘했지만 저는 화면 위로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첫날 시어머니가 벌써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구, 며느리 오셨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됐고, 통장 언제 넘길 거야? 어머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회사에서 옮기는 절차가 좀 걸려요. 인사팀에 얘기해뒀어요. 얼마나? 2주 정도요. 그때는 카드도 다 정리해서 어머님께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팔짱을 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랐습니다. 싱크대 아래 붙여둔 작은 녹음기가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든 채로 등을 돌려 시어머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민호 씨 빚이 정확히 얼마예요? 제가 알아야 갚을 것 아네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3억이야. 딱 3억. 그거만 막아주면 우리 민호 사람 된다. 그 돈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고. 남의 돈 빌리고 사채도 좀 쓰고 그랬지. 근데 너 있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도리 아니냐. 네. 어머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물잔을 입에 대고 천천히 목을 축였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박민호가 잠든 뒤 저는 안방을 나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강태경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어머니 자백 받았어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수고했다. 내일 아침 부모님 명의 신탁 서류 마무리한다. 저는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러왔던 그 어둠이 이제는 저를 감춰주는 그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어긋난 장부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회계사의 손끝처럼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집안의 모든 줄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양도일까지 일회가 남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갈비찜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박민호가 젓가락을 들며 흡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원아, 이제 좀 사람 됐네. 그동안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 됐어. 알면 됐지. 시어머니가 갈비 한 점을 크게 뜯으며 웃었습니다. 봐라. 여자는 이렇게 손에서 좀 놔줘야 정신 차리는 거야. 진작에 이럴 것을. 어머님, 그동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됐고. 지원아, 어미가 오늘 뭐 하나 보여줄까? 시어머니가 옆에 두었던 커다란 종이 가방을 식탁 위로 툭 올렸습니다. 반질반질한 상자에서 금색 잠금 장치가 달린 검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어때? 어미가 큰맘 먹고 하나 샀어. 예뻐요, 어머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뭐 이 정도야 우리 며느리 통장이면 껌값이지. 시어머니가 손목에 가방끈을 걸치고 팔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나한테도 좀 남겨. 나 시계 하나 받았거든. 이놈아, 어미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지원아, 우리 이번에 제주도나 갈까? 통장 정리하고. 박민호가 제 손등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손 위에 다른 손을 겹쳐 얹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좋지. 예약할까? 이 여자 봐라. 이제 좀 아내 같네. 세 사람이 웃는 식탁 위에서 저 혼자 젓가락을 든 손끝만 아주 조금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오후 3시 저는 강태경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새 무더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지원, 다 됐다. 끝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돈,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부모님 앞으로 다 옮겨놨고 부모님이 다시 너한테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묶어뒀어. 카드는요? 신용카드 2장 다 해지 신청 넣었고 새 카드는 이 주소로 발급받도록 처리했어. 강태경이 자기 로펌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배, 응,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긴. 너 아니었으면 나 학사 경고 2번 받고 잘렸어. 강태경이 웃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얇은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기야. 목걸이 안쪽에 넣게 되어 있어. 잘 때도 빼지 마. 선배. 그리고 이거. 휴대전화 옆면 이 버튼 3번 누르면 나한테 바로 신호 간다. 경찰에도 동시에 간다. 강태경이 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몇 가지 설정을 만졌습니다. 선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지원. 강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새끼 도박빚 3억이야. 그리고 저번에 내 팔 잡아챘다고 했잖아. 사람은 한 번 손 올린 사람은 2번 올려. 2번 올린 사람은 3번째는 무기 든다. 알았어요. 약속해. 이 목걸이 절대 안 뺀다고. 약속할게요. 강태경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 잔만 하자. 오늘은 뭐예요? 샴페인? 축하해야지. 강태경이 유리잔 2개에 노란 액체를 따랐습니다. 가느다란 거품이 잔 안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지원, 축하한다. 내 돈 지킨 거. 선배, 나 진짜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고생했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시 위로 오랜만에 붉은 노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잔을 입에 대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박민호가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 엄마가 오늘도 왔다 갔어. 통장 언제 넘길 거냐고 3번이나 물어봤어. 이틀 뒤에 인사팀에서 서류 다 정리했어. 진짜지? 응, 진짜. 박민호가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진짜로. 됐어. 지난 얘기잖아. 내가 다 갚을게. 앞으로? 진짜로. 응, 믿을게. 박민호가 저를 안으려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품에 잠깐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민호의 어깨 너머로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제가 박민호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저를 저는 오랫동안 미워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상하게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갔다고. 박민호가 저를 놓아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스탠드를 끄기 전 목걸이 안쪽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작고 딱딱한 그 물체가 손끝에 닿는 순간 심장이 아주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 뒤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을 거였습니다. 약속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통장 2개와 도장, 그리고 새로 만든 체크카드 한 장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8시 반에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박민호도 셔츠 차림으로 옆에 붙어 섰습니다. 어디 보자. 며느리가 드디어 철들었네. 어머님, 여기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통장 첫 장을 열었습니다. 장고란에 찍힌 숫자가 0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지원, 이거 뭐야? 뭐가요, 어머님? 이장고, 이게 왜 이래? 어머님, 제가 어제 인사팀에서 정산받은 급여, 부모님 병원비로 다 보내드렸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편찮으신 거.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민호가 통장을 낚아채 다른 장을 넘겼습니다. 이지원, 다른 통장? 저번에 얘기했던 그 적금 있잖아. 그건 어디 있어? 그거 만기 전에 해지하려니까 은행에서 손실이 너무 크대. 어머님 손해보실까봐 놔뒀어. 2년이 진짜. 박민호가 통장을 식탁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맞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가 박민호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대출이 다 막혔대. 2년이 다 막아놨대. 뭐? 박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결혼 3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살아야죠. 이지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돈은 제 거예요. 어머님 것도 민호 씨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9시 저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전등이 하나 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데 뒷좌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백미러에 박민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려. 지원아. 박민호. 너 여기 왜 있어? 내려서 다른 차 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박민호의 손에 검은 것이 쥐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민호가 제 팔을 붙잡고 옆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승합차 조수석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민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박민호,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기는 해. 닥쳐. 차 세워. 이러면 안 돼. 닥치라고. 박민호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점점 뜸해지더니 불빛 하나 없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인적 없는 공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터 안쪽에 낡은 창고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철제 지붕이 반쯤 뜯겨 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저를 끌어내려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앉아. 박민호. 앉으라고. 박민호가 낡은 나무 의자 하나를 저 앞에 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노끈을 꺼내 제 손목을 의자 팔걸이에 감아 묶었습니다. 매듭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창고 구석에 놓인 랜턴 하나를 켰습니다. 누런 불빛이 창고 안을 흐릿하게 비췄습니다. 이지원,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말해. 돈, 어디로 돌렸어? 모른다고 하면. 박민호가 랜턴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이프를 바닥에 툭툭 두드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원, 나 오늘 진짜야. 장난 아니야. 진짜인 거 알아. 통장 비밀번호, 새로 만든 계좌, 다 불어. 박민호, 이거 다 어머니가 시킨 거야. 박민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박민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됐어? 엄마, 얘 입 안 열어. 이 독한 년, 안 되면 다리부터 하나 부러뜨려. 어미가 다 책임진다니까. 알았어, 엄마. 살살 다루지 마. 그녀는 맞아야 정신 차리는 년이야. 알아들었어. 응, 응. 박민호가 통화를 끊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손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내가 뭘 망쳤는데.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했잖아. 나 앞길 다 막았잖아. 박민호가 쇠파이프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오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민호, 뭐? 너 지금 한 말 다 어디에 남고 있는지 알아? 박민호의 팔이 허공에서 뚝 멎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누런 랜턴 불빛 아래 목걸이 안쪽의 작은 물체가 제 목덜미에서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쇠파이프를 든 채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박민호, 너 진짜 몰라서 물어. 저는 묶인 두 손 사이로 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아주 조금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14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박민호가 파이프를 든 채로 저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젖히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박민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박민호,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뭘? 쇠파이프로 나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다리 부러뜨리라고 했지. 이지원, 너 지금, 그리고 나 여기 어떻게 왔어? 내 손으로 끌고 왔지. 회사 주차장에서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오는 눈치였습니다. 파이프 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박민호, 어머니한테 전화해. 다시, 뭐?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지금, 이지원, 너 왜 이래? 어머니가 그랬잖아.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박민호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파이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 사이로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박민호, 늦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불빛과 파란 불빛이 창고 벽 틈으로 번쩍번쩍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공터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박민호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습니다. 박민호 씨, 이지원 씨, 문 열어요. 박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이지원, 너, 박민호, 이제 알겠어. 너 뭐야? 너 뭐 한 거야? 철문이 크게 흔들리더니 밖에서 어깨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2번, 3번, 낡은 자물쇠가 뜯겨나가며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손전등을 켜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강태경이 정장 재킷도 걸치지 못한 채 헐떡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원아, 선배. 강태경이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의 노끈을 살피고는 옆에 있던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풀어주세요. 빨리. 경찰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노끈을 잘랐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손목이 벌겋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태경이 제 손목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지원,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응, 진짜 괜찮아. 경찰 2명이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는 이미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지금 이 시간부로 특수감금,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기요. 아니라니까요. 얘가 내 아내예요. 부부 싸움 좀 한 거예요. 경찰이 박민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호가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원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진짜로.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박민호가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경찰이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결혼사진 있잖아. 그때 그 마음 기억나지?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목에 노끈 자국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민호, 응, 지원아. 여보라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 지원아, 네가 방금 나한테 한 말들
다 저 사람이 듣고 있었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박민호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22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눈이 화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서 마지막 핏기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박민호를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공터에 세워둔 경찰차 뒷좌석에 박민호를 앉히는 모습이 열린 철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 쪽도 조금 전에 갔대. 어디로? 경찰이 집으로 갔대. 통화 녹음들은 검사가 바로 영장 청구했어.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박민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 저 끝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배, 나 배고파요. 강태경이 잠깐 저를 쳐다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상황에 배가 고파?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 가자. 국밥집. 이 시간에 여는데 알아. 강태경이 제 등을 살짝 감싸며 창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발 아래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공터를 지나 큰 길로 나오는 동안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민호가 구속된 지 열흘째 되던 아침, 저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강태경과 함께 유치장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철창 안쪽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3년 전 한 식당에서 저를 훑어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파마머리는 며칠간 감지 못해 떡이 져 있었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왔니? 네. 이 어미 좀 봐라. 이 꼴이 뭐냐? 시어머니가 철창을 두 손으로 붙잡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원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다 잘못했어. 우리 민호만 좀 살려줘라. 응. 합의만 해주면 어미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릎을 접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원아, 어미가 늙어서 그랬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세월이 그래서 그랬어. 어머님, 응. 지원아, 말해봐.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 서류 어제 접수됐어요. 그리고 합의는 없어요. 한 푼도. 이지원, 어머님, 저 회사 가야 해요. 저는 짧게 목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철창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원, 너 인연, 너 두고 봐라. 두고 봐. 접견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목소리도 뚝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강태경을 돌아봤습니다. 선배, 나 저 소리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알아. 얼굴에 쓰여 있어. 이상하죠?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강태경이 짧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특수감금과 협박, 그리고 제 이름을 도용한 대출 문제까지 겹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도박빚과 재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넘기고 변두리 단칸방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최대한도로 받아냈습니다. 그 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저 같은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강태경에게만 얘기해 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지원아, 어쩐 일이야? 나 오늘 승진했어. 그래, 그랬구나.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말이 없어? 잘했다. 우리 딸, 울어. 안 울어. 이 녀석이.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화면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울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창을 활짝 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오피스텔은 볕이 잘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현관을 열자 강태경이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지원, 아침 먹었어. 아니요. 커피만. 그럴 줄 알았다. 김밥 사왔어. 선배는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한가해요. 오늘 일요일이야. 강태경이 식탁 앞에 앉아 김밥을 풀었습니다. 저는 접시 2개를 꺼내 나눠 담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응, 저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봤어. 어떤 거요? 너 이제 회사 오래 안 다닐 거면서 나랑 같이 뭐 해볼 생각 없냐고. 저는 김밥 하나를 입에 물고 강태경을 쳐다봤습니다. 뭐요? 너처럼 당한 사람들 돈 지키는 거 도와주는 일. 나는 법쪽 맡을 테니까 너는 숫자 쪽 맡고. 나 아직 회사도 다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 급한 거 아니야. 근데 선배. 응, 나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번에 유치장에서 어머니 보고 나온 날. 강태경이 김밥을 씹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응, 진짜로. 그럼 천천히 얘기해요. 오늘은 김밥이나 먹고. 강태경이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식탁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어둠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도 달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였습니다. 숫자가 어긋난 장부를 마침내 맞춰낸 회계 담당자의 마음이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저는 이지원 32하고도 몇 달이 지난 이제야 온전히 저 자신인 사람입니다. 이지원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돌아보면 이지원을 지켜준 것은 대단한 무기나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벌어온 월급 한 푼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던 성실함, 이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기록해둔 침착함, 그리고 무너지려는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붙잡은 용기였습니다. 누군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통장을 요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흔들려 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지원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참는 사람이 무너진 뒤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강요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지원의 마지막 아침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햇살이 잘 드는 식탁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평범한 아침이 사실은 가장 값진 자유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